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라클과 브로드컴, 그동안 흘러내리기만 하던 두 주식도 이렇게 반등에 나서고 기술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자, 미국의 11월 고용 지표도 발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증시타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두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수입은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코스트코, 레이벤 제조사 등이 징수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시 환급 여부에 주목하는 듯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상호 관세 수입을 재무부로 넘기는 단계라 환급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누구의 부담이 커지는지 거듭 짚어보기로 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물론 환급 소송 결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시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최재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간밤 시장은 오랜만에 나온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이번 발표는 향후 경제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점점 냉각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발할 만큼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분석 속에 시장은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또 장 막판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오랜만에 나스닥 지수를 띄웠는데요. 이 AR 관련주들의 단기 하락이 끝나가는 건지 주목됩니다. 그럼 마감상 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0.62%로 3대 지수 중 가장 많이 빠졌고요. S&P 500 지수도 0.24%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홀로 0.2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대부분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체 오픈소스 LLM인 네모토론 3를 공개하고 개방형 관리 도구까지 인수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사 GPU의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0.81% 올랐습니다. 또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세로 전환했는데요. 반면에 알파벳은 엔비디아가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서 당분간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연일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오늘도 3%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포드를 비롯해서 자동차 회사들과 유럽연합이 전기차 개발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 아닌 AR 기업으로 여겨지면서 주가가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의 핵심이 되는 2026년이 테슬라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브로드컴은 그간의 낙폭이 너무 컸던 만큼 오늘은 0.44%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메타는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최초로 TV 전용 앱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오늘 1% 넘게 올라갔습니다. 간밤 투자자들은 주요 경제지표에 주목했는데 오늘 나온 데이터들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면서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우선 고용보고서부터 보면 10월 고용은 정부 효율복 활동으로 지난 4월에 단행된 공무원 해고가 반영되면서 10만 5천 명 감소했고요. 11월 고용은 다시 전월 대비 6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4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예상보다 신규 고용은 견조했지만 실업률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11월 실업률은 4.6%로 상승하면서 2021년 9월 이후로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난 것을 고려했을 때 이 구직자가 증가한 것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를 보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 데이터는 부진하게 나오긴 했지만 기준금리가 1월에 다시 내려갈 만큼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을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또 다른 고용 지표도 확인해보면 민간 부문 고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ADP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을 끝으로 4주 동안 민간 고용 예비치를 주당 평균으로 16,25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2주간 연달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 수치는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이 또한 노동시장의 현 주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편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매출이 증가했지만 자동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면서 상승폭이 상쇄가 됐습니다.
다만 GDP 통계에 들어가는 통제그룹 소매 판매는 10월에 0.8% 늘어나면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는데요. 블룸버그는 K자형 경제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미국의 업황도 살펴보면 S&P 글로벌에 따르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확장 국면을 이어가긴 했지만 성장세는 약간 둔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신규 사업 성장률은 2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제조업에서는 신규 주문이 소폭이지만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수치가 약해졌습니다. 물론 S&P 글로벌보다는 ISM 지표의 공신력이 더 높기 때문에 시장은 이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나오고 나서도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변동성이 없었는데요. 1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확률은 아직 24%에 그칩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4월은 되어야 금리가 이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4월 인하에 베팅하는 비중은 약 62%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식시장 외에 가장 주목해야 했던 것은 유가였습니다. 국제유가는 2021년 팬데믹 이후로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속도에 불이 붙은 데다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WTI는 오늘 장중 $55 밑으로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브렌트유도 오늘 $58까지 내려갔습니다. 금값은 금리 전망에 큰 변화가 없었던 가운데 오늘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금 선물은 0.17% 오르면서 온스당 $4,342에 안착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 나온 지표들이 엇갈린 신호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경제 둔화를 가리키면서 하락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2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전기차 전환 정책을 거둬들이고 내연기관으로 유턴을 택하면서 바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빅3의 맏형격인 포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195억 달러, 우리 돈 28조 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고 전기차 전략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 앞서 SK온과의 배터리 합작 사업에 마침표를 찍기로 한 데 이어서 간판 모델인 F150 라이트닝 등 대형급 전기차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수익성이 좋은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뱃머리를 틀었습니다. 포드뿐만 아니라 제너럴모터스 역시 전기차 올인 계획을 폐기했고 또 유럽에선 폭스바겐이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안방 공장 문을 닫기까지 하는 등 업계는 급히 태세를 바꾸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앞으로의 흐름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중국이 그간 꽉 움켜쥐고 있던 히토류 수출을 조금이나마 느슨히 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간 유효한 일반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절차가 완화되면서 병목 현상을 겪은 산업계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수출 허가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언급은 거의 없는 상태인 만큼 발급 대상이 얼마나 확대될지 또 국방이나 반도체 등 민간 산업 고객에 대한 수출 통제가 해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AI 인재 쟁탈전이 극에 달하면서 빅테크들의 경영진 재편도 빈번한 요즘인데요. 오픈 AI에서도 임원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해나웡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가 회사를 떠나기로 했는데 가뜩이나 본격적인 투자와 신제품 출시, 기업 공개 등을 앞둔 시점에서 챗GPT의 첫 발표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을 만큼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 자리를 떠나게 돼 빈자리가 상당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빅테크들의 뺏고 뺏기는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오픈 AI는 직원들을 붙들기 위해 주식 보상으로만 회사 예상 매출 절반에 달하는 60억 달러를 쏟아부을 만큼 인재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계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이 미국에서 은행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현재 은행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페이팔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초대 행장으로는 도요타 파이낸셜 저축은행 CEO를 지낸 마라 맥닐이 내정됐고요. 은행업 진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핀테크 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인데 페이팔뿐만 아니라 미국 통화감독청은 서클과 리플, 팍소스 등 가상자산 기업들의 은행 설립 예비 승인을 내주었고 닛산 자동차와 소니 등도 최근 은행 설립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관세를 남들보다 먼저 돌려받으려는 목적으로 잇따라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이 이르면 연내 상호 관세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정부의 패소를 점치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특히 지금까지 이런 소송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주도했지만 이번엔 정부의 반감을 사는 것을 피해온 대기업들이 소송에 나선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거친 상호 관세는 우리 돈 190조 원이 넘어가는데 마지막 남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러브콜에도 중국은 여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죠.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안방에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카드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본토 증시에서 잭팟을 터뜨린 무어스레드에 이어서 이번엔 미렌이 홍콩 IPO를 추진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우리 돈 3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중국 AI 업계 선발 주자인 센스타임의 총재였던 장원과 퀄컴, 화웨이 등을 거친 자오거팡이 세운 회사로 앞서 엔비디아의 H100이 금지됐을 때 필적하는 칩을 만들어내 업계 집중 조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다가 최근 탈 엔비디아 흐름에 적극 올라타 제2의 도약을 노리는 모습인데요. 중국에선 제2의 엔비디아 자리를 노리는 토종 기업들의 기업 공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탈모 치료제 관련주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지속형 탈모 치료 주사제의 대량 생산에 성공한 위더스 제약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JW 신약도 26% 급등세, 프롬바이오도 15.89% 올랐으며 메타랩스도 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양고속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터미널 복합개발 호재에 8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지난 2일 전장 대비 29.96% 오른 이후 8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10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주가가 단기에 폭등하면서 지난 4일과 8일, 12일에는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동양고속은 서울고속터미널 3대 주주로 0.17%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터미널 재개발 이슈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 중 동양고속이 어제도 상한가, 대성산업은 3% 상승했고 천일고속은 1.19% 올랐으며 신세계는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의 비철금속 재련소를 건설하기로 한 고려아연이 어제는 주가가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그 전날 호재로 5%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를 고스란히 반납한 걸 넘어 더 큰 폭으로 주가가 내린 겁니다. 시장에선 차익 실현과 재료 소멸에 따른 고점 매도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비철금속으로 묶여있는 종목들 살펴보면 고려아연이 13% 넘게 급락했고 사마알미늄도 7%대, HVM도 4%대 하락했고 삼보산업도 3%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AI 기술기업 아크릴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어제 공모가의 3배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2011년 설립된 아크릴은 소프트웨어 차원의 AI 인프라 서비스를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기업 간 거래를 하는 업체인데요. GPU 구동과 관련돼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AI 시스템과 산업별 데이터를 연결하며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운영을 자동화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크릴은 지난 4에서 5일에 진행한 일반 청약에서 경쟁률 1130대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들 함께 묶어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크릴, 공모가 대비 3배 주가가 올라서 마무리가 됐고요. TMC도 상한가, 쿼드 메디슨도 18%대 급등세 보였고 페스카로도 7%대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4천선이 무너졌습니다. AI 회의론에 2차 전지 악재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는 다시 지난달만큼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창과 방패, 기존의 우리 시장을 주도하던 창은 AI, 반도체였죠. 그런데 지금은 AI 투심 악화로 업종 로테이션이 이어지면서 방어적인 업종, 방패가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순환매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까다로운 상황인데요. 어제장 복귀하고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면서 고민해 보시죠. 양시장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2.3% 내려서 10거래일 만에 4천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입니다. 2.4% 하락해서 916선에 마감했습니다. AI 거품론을 이미 선 반영한 듯 했지만 시장의 경계 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12일 기준으로 84조 원에 달하면서 대기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대량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 1조 원 넘게 팔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화학과 음식료 업종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2,3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1조 2,60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600억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역시 6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요. 개인들만 4,1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만 상승을 켰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기대 속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약시장에서도 굳건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하락했고 2차 전지 대표진 LG 에너지솔루션, 유럽연합이 내연기관차 생산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은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형제 8% 내외의 급락세 보였습니다. 환율은 올랐는데요.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강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환율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환율은 6원 올라 1,47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환율에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간 거래선 오름폭을 축소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고용 둔화를 가리키자 달러 인덱스가 내린 영향입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74원 3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소폭 내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AI 거품론이 재점화되며 코스피 4천선까지 이탈한 상황에서 계속 AI주를 봐도 될지 아니면 지금 돌고 있는 순환매에 편승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어제까지 코스피 대형주는 6.45% 하락한 반면 중형주는 1%, 소형주는 4% 넘게 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가 주춤한 사이에 바이오와 로봇, 뷰티 등의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이런 순환매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나증권은 빅테크의 주가 조정은 연말 차익 실현과 양도세 절감 등의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연초 1, 2월에는 다시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반도체와 유틸리티, 기계업종이 주도주 지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은 AI 논란에도 빅테크 기업들은 AI에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개선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에 현장형 로봇과 로봇 부품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뉴욕 증시 사이즈 로테이션이 추세적인 변화가 아니라며 단기적인 순환매 정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PER 갭이 메워진 이후에는 다시 이익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며 지금 같은 순환매 유효 기간은 길어야 내년 1월까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브로드컴과 오라클, 팔란티어 등 AI주가 조정 이후에 조금씩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죠. 주 후반에 미국 경제지표 발표와 주요국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어 이 순환매가 이번 주 단기에 그치진 않겠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박람회가 개최되고요. 초소형 위성 개발사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번 달 들어서 새내기주들이 상장 첫날 굉장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탈모 관련주가 강세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하자 관련주 주목받았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11월 고용지표를 소화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삼성전자는 반등합니다. 1% 오름세로 103,900원. SK하이닉스 보합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합니다. 어제 국내 증시 2차 전지주는 내연기관차 관련해서 타격을 받았지만 간밤에 테슬라가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연중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프리마켓에선 반등하고 있습니다. 1.08% 오름세로 거래가 42만 2,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릭스는 0.5% 가까운 내림세, 반면 현대차가 1% 뜁니다. 28만 9천 원. HD 현대중공업도 1.1% 반등하며 5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제는 약세 이어집니다. 42만 2,500원이고요. 반면 어제 정규장에서 급락했던 에코프로비엠 반등합니다. 1.5% 오름세로 16만 8천 원. ABL바이오가 강보합이고 레인보 로보틱스도 반등합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가 46만 4,500원입니다. 리가켄바이오도 0.3% 강세, 거래가 17만 2,700원이고요. 반면 펩트로는 0.2%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6만 4,500원으로 집계됩니다. 국내 증시 지금 방어적인 업종 방패가 무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개장 분위기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하면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세가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16주 연속 매수 우위가 이어졌지만 순매수 규모는 지난 9월 말 이후 최저치로 줄었습니다. 환전에 부담을 느낀 국내 투자자가 투자 규모를 줄인 건데요. 또한 지난 11일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스닥도 전 고점에 근접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약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학개미들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5위인 TSLL은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는 저가용 모델을 새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미국 판매량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경쟁업체들의 판매 감소폭이 더 컸던 탓에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3.1%에서 56.7%로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학개미들이 TSLL을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4위는 스파입니다. 매수 우위인데요. 주가 반등으로 저가 매력이 사라지면서 투자할 종목을 고르기가 까다로워진 가운데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서학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또한 12일에 다시 AI 거품론이 고조되면서 미국 기술주가 하락했죠. 이어 서학개미들도 기술주 단일 섹터뿐만 아니라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를 적극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이 한때 가장 사랑했던 주식인 테슬라는 열기가 눈에 띄게 식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학개미 순매수 1위였지만 올해 테슬라는 1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전기차 수요 둔화와 가격 인하 경쟁 심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에도 3위인 테슬라는 매도 우위가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하루를 제외하고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학개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2위 엔비디아는 매수 우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출 허용과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중국 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서학개미들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1위는 SOXL이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 실적 발표 다음 날 5% 넘게 하락했는데요. 서학개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SOXL은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테슬라 관련 종목 리포트입니다.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보택시 영상을 머스크 CEO가 공식 확인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자율주행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이 테슬라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호평하며 시총 3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향후 자율주행 사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 리스크들이 해소되며 테슬라의 성장 전망이 더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번스타인의 브로드컴 종목 리포트입니다. 번스타인은 브로드컴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475달러로 상향했는데요. 브로드컴의 4분기 실적이 양호했으며 AI 반도체 부문이 성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했지만 최근 12개월 동안 주가가 120% 이상 상승한 만큼 이번 실적과 무관하게 차익 실현 압력이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다음날 주가가 11% 넘게 급락했지만 번스타인뿐만 아니라 오펜하이머, 파이퍼 샌들러, 모건 스탠리는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UBS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UBS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85달러에서 9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북미 사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자동차 규제 완화에서 큰 수혜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 정책 조정 등 추가적인 호재가 나타난다면 현재 기대되고 있는 것 이상의 EPS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8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만만치 않죠. 출퇴근. 네. 도로에 갇혀 있었어요. 도로에 갇혀 있었어요. 네. 예. 어제 뭐 비가 와서 그러나 어제 오후부터 진짜 서울 시내에서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네네. 고생하셨어요 오늘하고. 아유, 제가 조금 더 일찍 다녀야죠. 아, 저는 소원풀이 한번 했네. 혼자 한번 해봤네. 즐거워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자, 아까 또 올라오다 마주치셨죠?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좀 일주일 사이에 송 대표님 뵙는 일주일 사이에 좀 시장이 좀 어질어질했습니다. 네, 이 연말에 산타랠리를 기대했는데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뭐랄까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대단하신 게 또 이게 상당히 뭐랄까 잘 버텨내고 계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이틀 연속 그저께 대규모로 개인들 매수했다가 어제 추가 급락이 있어서 아찔했습니다만 또 이틀 연속 급락도 매수로 대응하더니만 오늘은 일단 또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아니,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이게 완전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 글쎄. 예. 이게 기술적으로 약간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랄까요, 딱히 지금 기댈 때가 뭐 마땅치가 않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전에는 뭐 연준을 기대거나 또 네. 무슨 AI, 엔비디아를 기대거나 뭐 이런 게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확실히 믿을 만한 구석이 지금은 좀 뭐랄까 부족한 상황.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일희일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는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한 건
그 미국 장세가 원래는 산타랠리를 기대했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로 산타가 온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예 원래 진짜 전통적인 산타랠리란 거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연말까지의 상승을 보통 진짜 산타랠리인데 요것이 그러니까 최근 한 20여 년간 동안 확장이 돼서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 한 일주일부터 시작해 가서 후 일주일 그걸 다 합쳐갖고 이제 산타랠리라고 하거든요. 네. 네, 적어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한 일주일 남았네요, 딱. 딱 다음 주 다음 수요일. 주 네, 예. 오늘이 다음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아, 목요일.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를 해볼만 할 타이밍이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우리 목요일 새벽에 있죠. 네. 이제 아마도 좋은 호실적이 나오긴 할 텐데 다만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잘 반응을 해줄 거냐. 네. 뭐 미국에서도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이 마이크론을 사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주를 사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투자 의견들은 공격적으로 좀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그걸 잘 받아들이냐 여부가 한번 좀 판가름이 나고 굳이 한번 보면 그것이 한번 좀 뭐랄까요 이 산타랠리에 약간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희망 기대를 가져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대는 있는데 우리 주시장은 어떻게든 뭐든 희망을 찾아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항상 지금은 회방구는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저도 채권. 계속 말씀했지만 지금 AI 향후 주가는 주식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게 주주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 돈 빌려주는 소위 빚쟁이들 채권 투자자들이 결정할 거다라고 전에 아마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이제 좀 뭐 인상적이었다면 인상적이고 의외라면 의외였던 게 FMC를 그나마 무난하게 보낸 것 같고 FMC는 그렇게 시장으로 하여금 연준 때문에 불안해 이런 생각을 갖지 마라 하는 쪽에 애를 쓴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금리도 내려줬어. 뭐 돈도 풀겠다 그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직후 한 3거래일 정도가 굉장히 흔들렸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12월 12일부터 했으니까 이미 뭐 월간 규모 한 400억 달러 정도로 또 이제 재정정권 사면서 어떻게 보면 시중에 돈은 풀린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준으로 그냥 가버리나? 제가 예. 결론적으로 좀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제가 지난주에 시즌 이제 앞으로는 양적 완화와 소위 이제 준비금 관리 구매 프로그램 네. RMP라는 것이 앞으로 화두가 될 거다. 글쎄 그 말씀 하셨죠. 예, 지난주에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고 네. 네. 적어도 지금은 이제 일부는 이제 그걸 이제 양적 완화로 해석해야 될 거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기술적인 유동성 공급이냐. 이제 그런데 아예 그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아예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이 우리가 공개 시작 조작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냥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거 이게 사실은 공개 시장 조작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늘 익숙한 게 왜냐하면 좋은 기억 때문에 그렇죠. 양적 완화, QE가 있고 반대가 이제 양적 축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우측에 사실은 늘 그 전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준비금 관리 구매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리저브 매니지먼트 펄체스 프로그램 뭐 이렇게 예. 됩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개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양적 완화는 글자 그대로 되게 큰 꿈을 갖고 하는 겁니다. 큰 꿈? 네, 뭐냐면 이걸 통해서 연준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는 큰 꿈이 있는 거거든요. 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가리지 않고 거의 무제한으로 막대하게 단기채부터 장기채까지 국채 포함해서 시장에 있는 심지어는 기업채까지 네. 뭐 주택저당 채권까지 예. 다 사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한 4번 봤었죠. 그랬죠. 1, 2, 3, 4차. 예.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양적 완화에 목매하는 이유가 그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양적 완화가 진짜 시작됐다고 하면 시장은 주식시장은 이미 이제 흥분합니다. 네. 이미 주가가 이제 날아가니까요. 예. 근데 반면에 우측에 이거는 일상적으로 늘 있는 건데 시장에 이제 적정한 이제 자금이 돌아다녀야 되고 은행의 그러한 지급 중급 비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돈이 마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소위 보통 이게 배관이 막힌다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동맥경화 아니라 돈맥경화. 돈맥경화. 네. 예, 이제 돈맥경화가 된 상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 보통 이건 기술적이라고 그러고 이게
보통 단기 국채 위주로 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2년 미만에.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좀 지금 막혀 있는데 좀 빌려주고 요 정도 하라. 안 그러면은 좀 실물 경기가 멈췄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이거는 되게 미시적이고 기술적이고 이것 자체가 엄청난 큰 변화라고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근데 지금의 형태를 놓고 봐서는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사들이는 것도 2년 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양적 완화로 해석하기보다는 준비금 관리 구매 프로그램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맞아요. 시큰둥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큰 게 지금 시장의 그 재무부가 지금 찍어낸 것에 지금 만기 소위 이제 가중평균 만기가 한 6년 정도 되거든요. 네. 72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서서히 줄어갖고 72개월 정도 되는데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갖고 있는 자산의 만기 가중평균 만기는 108개월인가 그래서 9년 한 3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말하면 연준하고 재무부가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거하고 두 개가 다른데 이건 금리가 일어나면 연준이 돈 버는 구조거든요. 네. 이건 좀 시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잠깐만요. 금리를 인하하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장기물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가격 올라가서 예. 팔거나 뭐 예. 많이 이런다면 예. 사실은 돈 버는 구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서로 미스매칭이 됩니다. 예. 사실은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 큐티하면서 단기 축소하면서 다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장기물은 안 줄였어요. 어허. 단기물 위주로 줄이다 보니까 그리고 재무부는 단기물 위주로 찍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가중평균은 내려왔는데 연준은 생각보다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물 10년물을 꾹꾹 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걸 좀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추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뭐라면 지금 연준이 단기물 자꾸 사주면 가중평균 만기가 내려오겠죠. 예. 그러니까 장기물은 더 안 사고 예. 단기물 사주면서 싹 올라가주면 서로 이제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방향성 자체는 시장의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유동성도 공급하고 지금 미스매칭된 미국 재무부와 그 연준에 들고 있는 자산 간의 가중평균 만기를 합치는 구조. 그러니까 지금 예. 낮아져 있는 걸 이렇게 내려와서 합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큰 기대.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너무 그렇게 맞습니다. RMP라는 거에 대해서 네. 시장으로 돈 유동성이 막 공급된다라는 기대는 좀 과하다. 그래도 지금 다행스러운 건 제가 전에 사모 신용 회사들 주가는 예, 조금 예. 안정이 된 이유가 예. 저들이 돈을 빌려주니까 레버리지 그들이 이자까지 일으켰던 걸 좀 끌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그 측면에서는 도움을 주긴 했는데 예. 이것이 확산돼 갖고 막 장기물을 금리도 끌어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그 구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제 그게 일어나려면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시장의 곡소리가 뭐가 한 번 나야. 네. 예, 연준은 뭐 소리가 나야. 보통 그래야지 연준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소위 자기들도 정당성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막 풀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미리 땡겨서 시장에다가 우리 가격을 이제 그걸 갖고 뭔가 투자 전략에 뭔가 목표로 활용하거나 근거로 활용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굿모닝 마켓 시간에 최재현 아나운서가 어제 발표된 고용 지표 예. 등등을 갖다가 이렇게 지표를 좀 소매 판매까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는 해줬습니다만 네. 왜 이번 지표는 왜 이렇게 관심도 안 가고 잘 머리 안 들어오죠? 일단은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관심 굳이 갖지 말라는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하하. 이분이 저번 FOMC 때 예. 뭐라고 했냐면 그 통계가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 이미 그 얘기 한번 던져놨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한 4만 개 일자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한 6만 개 부풀려져 있어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2만 개 정도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금리를 빨리 내리는 거다. 예.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파들의 그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데이터의 퀄리티도 사실은 들쭉날쭉할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한 12월 정도까지를 다 보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10월, 11월, 12월을 합쳐서 평균적으로 봐야만 방향성이 잡힐 것 같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 이 플럭츄에이션이 되게 심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10월 달은 마이너스 10만 개, 11월은 플러스 4만 개. 지금 10월 달 저게 지금 11월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걸 지금 뒤늦게 한 거죠. 이제 그때 셧다운 때문에 못했던 거 이제서 한꺼번에 같이 발표한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왜냐하면 뒤늦게 준비를 했으니까. 네네. 그런데 어쨌거나 저건 또 뭐가 있냐면 그 연방에서 공무원들 자른 거 그게 한 방에 반영되면서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거는 지금 상황 자체는 그 파월의 그 고민은 지금 데이터 그 매달 발표되는 데이터에 목매진 않겠다. 근데 방향성 자체는 확실히 고용이 둔화되는 건 맞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적으로 인하를 했고 우리가 이런 인하한 효과가 좀 나타날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본 것보다 더 나쁜지 생각보다 좋은지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저번에. 그렇게 놓고 보면 저번에 우리가 말했지만 1, 2, 3, 4월 정도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고 내년에. 예, 빨라야 5월 그러니까 5월 지나서 6월이네요. 아니면 4월 28일인가 있습니다. 네.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시장도 지금 한 6월 정도에 지금 2026년도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시장이 뭔가 연준발 뭔가 그러한 그 정책 기대감 그로 인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가능성 이거는 조금은 이전보다 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시장 자체가 유동성의 힘으로 전 모든 업종이 골고루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업종 간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이미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업종이 경기 순환, 경기 네. 방어 업종이 좋았고요.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 소비, 소재 산업재 요게 1, 2, 3, 4등입니다. 그다음에 이 5등이고 6, 7등이 필수소비 건강관리, 방어죠. 네. 확실하게 지수를 이긴 게 경기 순환하고 경기 방어인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워너브라더스. 거기가 주가 급등하면서 좀 네. 저건 왜곡된 측면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하. 저걸 조금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순환과 방어가 확실하게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 싶은 거. 그 다음에 미국도 러셀 2000이 S&P 500보다 한 달간 훨씬 좋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한 달간 좋았고요. 그다음에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네. 소형주는 플러스였고 대형주는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가 결국은 방향성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런데 예. 어쨌거나 미국의 이 흐름이 대체적으로는 연초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기술주로 갈 수 있겠다라 생각을 하는데 예. 기술주는 우리가 지난주에 오라클발 또 한 번의 쇼크, 또 오픈 AI 5.2의 쇼크 뭐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약간 이제 뭔가 어디에 폭탄이 쾅 투하되면은 먼지가 막 자욱하지 않습니까? 네. 앞이 안 보이는데 이 먼지가 싹 가라앉아야지 누가 살고 누가 죽은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시장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AI와 관련해서는. AI요. 예. 왜냐하면 승패자도 갈려야 되고 우리가 원래 애초에 그렸던 그림대로 그 패자에 가까운 친구들도 그래도 돈 빌려서 투자를 더 할 수 있을지가 확인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픈AI 샘 알트만은 코드레드 발령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챗GPT 5.2 공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지금 약간 엇갈리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그 8월에 봤던 예. 그 영화가 다시 재방영된 느낌입니다. 영화요? 8월에 8월에 뭐가 8월에 챗GPT 5.0이 나왔었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예. 샘 알트만이 그때 엄청 설레발을 미리 한두 달 전부터 막 띄웠잖아요. 예. 막 그래갖고 무슨 제다이 나오는 그 영화의 무슨 포스터도 막 보여주고 뭐 네. 세상이 바뀔 것처럼 했지만 그 결론은 사실 그때 엄청난 실망. 오히려 그다음에 구글이 올라갔는데 전에도 보여드렸던 차트 두 번째 거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8월 달과 12월 달에 그 지금 연말까지 전 세계에서 소위 AI 최고의 모델을 가질 회사가 어디냐. 거기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배팅 시장에서 폴리마켓에서. 보시면 제가 박스를 두 개를 해놨는데 지금 8월 달에도 그 전에 구글은 내려오고 오픈 AI 하늘색을 올라갔다가 8월 달에 발표한 다음에 서로 완전히 갈라졌죠. 네. 오픈 AI는 한 박살났고 구글 한번 날아갔고 지금 이번에 12월 달에도 보시면 5.2 발표 전에는 사실은 오픈 AI가 급등해서 한 20%까지 갔다가 발표 이후에 지금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또 급락을 하고 구글은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어도 확실한 거는 그 AI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던 오픈 AI가 상당히 사그라들었고
구글 진영의 적어도 지금 완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래서 구글과 오픈AI 진영의 주가도 그거의 영향을 그대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구글 진영, 오픈AI 진영하면은 대표적으로 구글 진영하면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브로드컴도 포함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브로드컴은 이제 그동안 또 많이 올라서인지 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면서 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주일 아니 한 3일 사이에 한 20% 가까이 빠졌죠. 예. 뭐 어제는 이제 약간 이제 멈췄는데, 근데 그래도 한 달 동안 놓고 보면은 올랐던 게 빠져서 그냥 보합권이지 나머지에 비하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그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차트를 한 번 더 업데이트해 갖고 왔는데요. 네. 구글 진영이 대표적인 게 알파벳, 브로드컴, 셀레스티카, 루멘텀, TTM 뭐 이런 회사들인데, 이게 다 이제 알파벳에 구글에 뭔가 이게 납품하는 회사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달간 수익률이 알파벳은 한 8%, 브로드컴 빠졌어도 거의 보합이고요. 셀레스티카인데 지금 루멘텀의 TTM은 여전히 20-30%의 높은 고성장 상승률. 그래서 단순 평균으로 보면은 구글 진영은 11% 플러스입니다, 지금. 근데 한 달간 우측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가 제일 많이 빠졌죠. 오라클, AMD, 코어비 다 하면 평균적으로 단순평이지만 12% 마이너스. 그러니까 11% 플러스, 12%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보시면 확실히 아까 우리가 앞서서 봤던 우리 지금 향후 차세대 확실한 세계 1등 모델을 누가 갖고 있냐? 구글이다. 이것에 네. 대해서 주가도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이 오라클 지금 오픈 AI 진영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박해지고, 또 이쪽에 빚내서 투자해야 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오라클, 예. 코어웨이브. 근데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브로드컴은 딱 진짜 확인해 보니까 딱 한 달 전 레벨로 다시 왔네요. 네, 맞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그냥 원위치한 상황인데, 이제 오라클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라클은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럼요. 지금 고점 예. 대비 거의 반토막?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예. 났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오라클에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진 겁니다. 걱정이 많아졌다. 네, 왜 그러냐면 오라클이 독점적인 1등 기업인 오픈 AI하고 손잡고 네. 지금 공격적으로 AI 센터를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믿을만 하네. 그리고 돈을 막 빌려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투자 등급입니다, 이 회사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두 번의 사태, 오픈 AI 8월과 12월 사태를 보고, 야, 얘네가 1등이 아니겠다. 이러면 우리가 빌려준 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어서 CDS 금리 스프레드도 폭등을 했지만 예. 자체 금리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 네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투자 등급체는 지금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5%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란 게 트리플 A부터 해서 제일 낮은 게 트리플 B지 않습니까? B 세계. 트리플 B인데 그 트리플 B 그러니까 투자 등급의 제일 낮은 게 지금 5%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오라클이 좀 주황색입니다. 5.2에 발행했던 그 채권 금리가 지금 최근 단기간에 뚫고 올라가서 투기 등급 제일 높은 더블 B 5.7을 뚫고 지금 5.9까지 올라갔어요. 아하. 그러면 시장에선 이미 오라클의 채권을 투자 등급체가 아닌 투기 등급체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상당히 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사실은 시장에서 뭐 당장 부도 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사실은 금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예. 역으로 말하면 이제는 오픈 진영 AI에서 코어웨이버나 오픈 AI 같은 데들이 투자한다고 돈 빌려고 손을 내비면 채권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줄까? 빌려주대로 엄청 고금리를 빌려줄 거잖아요. 그럼 고금리를 빌리면 우리 기업의 이 투자의 그런 수익성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빌리면 다행인데, 빌려도 고금리로 빌려오면 내가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로저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인 그런 지경이라서 오픈 AI 발 이런 이슈들이 나머지 기업들한테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어웨이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라든지 뭐 오라클 또 뭡니까 브로드컴 또 뭐 팔란티아 테크 또 우리 뭐 아이온큐나 이런 등등 보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흘러내린 게 보니 우리 서학개미들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약간 조정장에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던 느낌이고,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하시는 분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는 코인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코인이 부러지면서 이 마진콜이 됐건 뭐가 됐건 좀 메울라 하다 보니까 주식을 좀 처분하는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에다 영향을 그렇게 줬을 수 있다. 뭐 그런 만약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은 아쉽지만 기분은 좋은데요.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이 예, 상당하셨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 네. 이거 저기 장중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짧은 차트들, 네. 뭐 3분봉, 5분봉 이런 게 네. 우리 서울에서 보던 차트를 점점 닮아간다. 그 우리 저 형님들, 누님들이 막 많이 건너간다는 얘기죠, 미국. 아마 그쪽도 우리를 닮게 만드는 이게 이제 K 서학개미 뭐 이런.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4,019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917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만 3,800원, SK하이닉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가는 53만 4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호가는 42만 2,500원으로 1% 상승 예상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179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8만 600원. 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1.2% 상승 예상되고 있고 현대차도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8만 8,500원. HD현대중공업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 호가 12만 2천 원이고 KB금융은 예상 체결가 12만 원으로 2.9%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각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가 오늘 1.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4천 원. 레인보로보틱스 호가도 46만 4,500원이고 니가캔바이오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롱티슈진 호가는 7만 7,300원이고 펩트론, HLB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예상 체결가 22만 5,500원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은 상황인데 자, 일단 뭐 오늘은 글쎄요.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될지 어제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고 네, 네. 어제 장중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지금 뭐 동시효과는 뭐 야간 선물의 마감 시세 정도를 반영하네요. 오늘 한 20포인트 안팎으로 시작하겠다 싶었는데 코스피가 네.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궁금하네요. 동양고속 오늘도 상한가 갈라는지 새로운 또 무슨 그 업종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땅 많은 회사들 해가지고 뭐 보통 그래서 자산주 자산주. 자산주 랠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예. 서울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아니면 서울 경기권의 땅을 서울 좀 갖고 경기권에 있는 땅 많이 갖고 있는 그것도 땅도 서울 경기권에만 있는 뭐 워낙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 중심으로 가격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AI 관련해서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이번 지수 급등에 뭐 1등 공신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실제 실적도 엄청난 뭐 주가 급등을 갖다 뒷받침할 만한 실적이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우샤우샤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은 그거 한 게 뭐랄까 특히 여기 살피다 보니까 ARM도 그러네요. 좀 많이 흘러내린단 말이죠. 얘들은 그거잖아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암이라는 암, ARM, 암. 네, 네. 암. 근데 이게 그러면 반도체를 갖다가 지금까지 같은 그런 어떤 강도의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는 한번 좀 점검해 볼 때가 됐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 그러니까 이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저도 아까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네. 냉정해 보면 마이크론 실적은 좋을 거예요, 무조건. 좋겠죠. 예, 당연히 좋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지금 현물 지금 반도체 가격은 아직도 좀 오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네. 삼성전자가 지금 그 소위 고정가도 지금 뭐랄까요.
불가항력 얘기하면서 가격을 급등 다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도 엄청 좋을 거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년까지 상반기 내년 자람 하반기까지 좋을 거는 시장에서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내후년 그 후후년까지도 계속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줄 수 없습니다. 그 수요처에서 주는 거죠. 수요처에서. 예, 수요처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오라클, 엔비디아 뭐 이런 데에서 사실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구글 뭐 이런 데서 예.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들이 지금 B2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시장, 채권 투자자들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내년으로 가면 이 AI 군비 경쟁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우리 소위 우리 그 M7의 고평가 이거 지금 당연하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기준이잖아요, 지금. 네. M7은 독점적주의를 갖고 있고 시장 전 세계를 향해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장보다는 당연히 비싸게 거래해야 돼. 소위 이제 이걸 좋게 표현하면 명품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번 차트를 먼저 열어봐 주시면 이게 지금 장기 차트인데 야드니 그 리서치에서 야드니. 업데이트 네. 해주는 이제 그 차트인데 보시면 확실히 M7이 시장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M7이 지금 포워드 PR이 거의 한 30배. 지금 맨 위입니다. 네. 근데 S&P 500은 M7이 거의 30% 이상 차지하는 거니까 S&P 500이 22배인데 그 사실은 요걸 빼고 나면은 18배, 17배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그래도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400, 600이 뭐냐면 S&P 500이 대형주, 400이 중형주, 600이 소형주인데 400, 600에 보면 2배 거의 차이가 나죠. 2배 차이가. 그러니까 PER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적인 PER이 결국은 M7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를 내면서 명품주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영원했었느냐? 옛날부터 그랬었느냐? 그렇진 않고요. 지금 보시면은 15년 이후부터 이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 그때 보시면 사실 그전엔 시장하고 거의 붙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멀티플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붙어 있다가 M7만 이제 2016, 17, 18 이렇게 이후로 가면서 엄청나게 벌어졌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015년, 16년대 드디어 그때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소위 이제 사업을 한다. 그것이 이제 본격화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거 하는데 투자도 별로 안 들어. 그러니까 거의 흙 파서 이게 땅 파서 장사하는 수준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괜히 힘써갖고 많이 투자해갖고 요만큼 벌지 우리는 투자 요만큼 해서 이만큼 벌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두 번째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서 다들 다 집에서 또 이게 인터넷만 하니까 예. 또 한 번 더 날아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의 큰 격차를 벌이면서 지금 완전한 격차 벌려서 지금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2배 높은 프리미엄으로 100% 이상의 프리미엄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AI 투자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땅 파서 장사하던 시절이 끝난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께 한번 그 앞에 5번 차트로 좀 넘어가 주시면 보여드린 차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전에는 상당히 이제 에셋 라이트라고 하죠. 자산 경량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이게 저겁니다. 보면은 대형주에서 M7하고 금융주를 제외한 S&P 500은 상당히 그 소위 그 영업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아요. 절반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M7은 25%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조금 투자하고 많이 벌어. 이 구조였는데 지금은 보시면 거의 붙었죠. 그러네요. 이게 올 여름이고요. 아마 이번 3분기, 4분기를 업데이트하면 뚫고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AI 투자가 워낙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에 클라우드 투자 열풍, 메타버스 열풍, AI 투자 열풍 세 번을 거치면서 이게 한 번씩 레벨업 되잖아요. 예. 근데 정확히 이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슈퍼사이클하고 맞물립니다. 딱 기억해 보시면 16, 17년도에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 21년도에 반도체 사이클, 지금 AI 반도체 사이클. 그래서 지금이 진짜 초슈퍼 사이클은 맞는데 결국은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의 고민, 그다음에 우리 고객인 M7의 고평가가 지속될 수 있겠냐. 이제는 시장보다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M7 같은 데의 고평가에 대한 챌린징, 이게 결국은 시장의 도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일단 뭐 최근에 AI 관련해서 경계 심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희가 좀 그 부분 자세히 알아봤고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2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혼조로 마무리가 됐고 AI 관련주, 빅테크 관련주들 좀 반등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종목별로 힘이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이 가운데 테슬라 주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고용 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실업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라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고용 시장이 완전히 악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추가적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좀 반등을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0.39% 상승하면서 4014, 코스닥도 0.6% 올라갑니다. 922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올라갑니다. 103,700원, SK하이닉스가 보합권으로 53만 1,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 지금 41만 9,0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떨어집니다. 178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합니다. 8만 500원, 현대차 보합이고요. 기아가 0.8%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12만 1,800원이고 HD현대중공업이 지금 보합권으로 52만 5,000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0.78% 상승합니다. 77,900원이고 KB금융은 약보합으로 2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0.9% 떨어집니다. 42만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0.2% 하락으로 16만 5,100원, 에코프로가 0.2% 상승 중이죠. 10만 1,400원이고 에이벨바이오는 1% 떨어집니다. 18만 8,3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올라갑니다. 46만 3,000원이고요. 리가캔바이오가 좀 떨어집니다. 17만 1,400원. 코롱티슈진 상승합니다. 7만 7,600원. HLB 0.5% 올라갑니다. 4만 6,400원이고 펩트로는 2% 떨어집니다. 25만 9,500원. 삼천당제약 좀 올라갑니다. 22만 7,500원 보합이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우주항공 쪽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때마침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100% 급등을 합니다. 3만 3천 원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밖에는 스피어가 5% 강세, HVM도 4% 상승으로 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노스페이스도 4.9% 상승합니다. 12,000원.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도 4.8% 상승 중이고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각각 2%에서 1%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주항공 쪽 움직임 좋고 아무래도 스페이스X 상당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출산 대책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에르코스가 16% 급등합니다. 12,075원이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4.7% 상승 4,670원, 캐리소프트, 제로투세븐 다 4% 이상 상승 중이고요. 꿈비가 11% 급등합니다. 4,975원. 그 밖에 메디앙스도 상승 중이고 뉴키존도 7%, 8%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화점 관련 종목들도 올라갑니다. 하나갤러리아가 지금 5.9%, 6% 강세고 신세계 1% 상승 중이고요. 현대백화점도 93,200원으로 1.5% 올라갑니다. 그 밖에는 지금 지역화폐, 스테이블 코인 쪽도 움직임이 좋아요.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다날이 지금 7% 강세입니다. 7,040원이고요. NHN KCP도 3%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존 그리고 헥터파이낸셜도 지금 각각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라운시큐어도 2% 올라갑니다. 사토시홀딩스도 1.7% 상승 중이고 쿠콘도 1.5% 올라가고요. 미투온도 3,615원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2,226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881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35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1,19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7억 원, 25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2원 50전 하락한 1,47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다시 지금 보합권 혼조네요. 네. 그러네요. 일단 이제 쭉쭉쭉쭉 우상향으로 가던 그 추세에서 한번 툭 꺾이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조정장이 오다 보면 하루하루 이제 좀 말이 막 바뀌게 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수는 또 음전하고 외국인이 오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3일째 어떻게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일본 약세로 출발했고 그리고 환율도 언급하셨지만 이게 송 대표님 네. 이 우리 정부나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안 보고 외환 당국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 네. 1,480원 넘기지 말자. 여기다 방어선을 구축한 것 같아요. 네, 1,500원도 그렇죠. 아니고 네. 1,480원인데 이게 잘 안 먹히네요. 지금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사실 흔히 하는 말로 딜러들은 좀 의지가 꺾이거든요. 롱플레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봐야 언제 한번 훅훅 밀릴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환투기 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밀리네. 뭐 어쨌든 올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체 이슈도 있겠지만 네. 그 달러 수요가 예. 지금 꽤 뭐 그 어제 한국은행이 그저께인가요 이 그 기자간담회까지 하면서 그랬죠. 우리 탓 아니다. 뭐 이제 사실은 그 얘기 한 건데 뭐 일정 부분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이슈로 본 게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해외 투자 규모가 좀 첫 번째 많았다.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기업들이 해외 투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보통 연말 되면은 이렇게 좀 소위 원화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보유 달러를 환전 안 한다 이 말이고. 예, 그걸 그대로 가져간다. 뭐 이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네. 뭐 말이 되는 게 지금 네. 내년도에 미국에 투자해야 될 규모들이 꽤 있을 테니 예.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굳이 그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미 바뀌어진 달러나 또 벌어둔 달러를 그냥 원화로 환전 안 하고 있는 것이 꽤 있을 네. 수 있고 상황 봐서 정말로 대법원이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이제 투자 속도를 좀 낮출 수도 있고 뭐 예. 이렇게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 두 가지 요소가 수급에서는 지금 악재라는 거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 엔화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강세로 완전히 돌아서 있지는 않고 엔화 약세에 사실은 좀 등 떠밀려서 같이 올라간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우리한테는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인이 원화가 연초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내년으로 가면 저는 아까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예. 본다면 그 상황에서 엔화까지 이제 강세로 돌면 그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외환 지금 전문가들 한 60명의 컨센서스는 내년 1등 강세 통화는 엔화다.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기 한다면 이번 주네요 벌써 돌아와서 BOJ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엔화 강세가 확실히 좀 방향을 잡아주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도 그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강세 동반 강세 그러니까 이거 보통 지금 그 일본 엔화 우리나라 한국 원화 대만 달러 요것 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또 보시면 미국에 투자 많이 해야 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정상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빼고는 전 세계 중앙 은행들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인상 쪽인 기조인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최근 한 2년간 금리 인하 기조였죠. 그 동안은 예, 거꾸로 미국은 사실은 인하를 되게 뭐랄까 조심스럽게 맞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왔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의 방향성이 상당히 뭐랄까요, 조금은 좀 서로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는 속도가 이제 조금 약화되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 엇박자가 내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 세계 중앙은행들의 이제 정책 금리 횟수들을 누적해서 24개월 누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동 평균을 만든 겁니다. 이게 누적해서 24개월치를 다 쳐갖고 돌리는 건데 보시면은
지난달까지 보시면은 2025년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인하 건수가 316건인데 이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도 많이 인하했을 거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때가 최고치가 313건인데 그걸 넘어섰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는 통화 완화책이 만연해 있는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적어도 이제는 내년으로 가면 미국을 제한 나머지들은 이 소위 금리 인하 속도가 상당히 둔화될 거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일본은 심지어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도 이제 멈춘다고 이제 사실상 원함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나라들 중에 일부 이제 남미나 이런 데는 다시 올리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다운턴으로 가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거기와 반대로 이제는 먼저 내렸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내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럼 히든 카드를 누가 갖고 있느냐? 와일드 카드는 중국이 갖고 있다. 사실은. 중국? 예. 왜냐면 중국도 완화 기조는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되게 시장에 올해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11월까지 나와 있는 중국의 그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 실망스럽습니다. 소매 판매도 좀 안 좋고 소매도 지금 그러니까 소비도 안 좋고 지금 그 나머지 산업 쪽이나 이런 쪽도 지금 상당히 조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에서 좀 공격적인 부양 또 통화 완화 이것이 내년도에 나와준다면 그럼 미국과 중국이 같이 해주면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시장은 다시 유동성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예. 중국이 예. 서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통화 완화책으로 쭉 가준다면 그러면 사실은 내년도에 나머지 국가들은 금리 인하를 굳이 안 해도 예. 유동성 랠리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결국 히든카드는 오히려 지금 어디서 보면 중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오늘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은 드렸던 내용인데 그거 지금 진짜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그 관세 부과한 거 그거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결 나와버리면 이거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보통들 얘기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인정해준다. 최고죠. 어찌 보면 시장에 뭐 큰 이슈는 없으니까. 큰 이슈는 없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완승이 되죠. 손을 들어주면은 정반대로 너희 이거 위헌이야. 위헌이야. 돈 되돌려줘. 이 최악이죠. 예. 근데 거꾸로 이제 이걸 또 좋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기업들한테는 돈이 돌아가니까 아하.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근데 사실은 제일 좋게 보는 건 중간쯤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일부는 위헌, 일부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느 기간까지는 그 돌려주고 이거는 그 전까지는 괜찮은 거야.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약간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그런 결론을 내릴 확률을 제일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적어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분석하는 분들은. 근데 지금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근데 저게 그냥 한 번에 결론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소위 말하는 항소네 뭐 항고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이죠. 이게 상차니까. 연방 네, 마지막입니다. 대법원이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근데 그렇고 나면은 만약에 진짜로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나면 예. 지금 기존에 다른 걸로 시작을 하려면 또 한 1년, 6개월, 1년 걸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조사 과정, 첨문 과정 이걸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그것이 또 다른 또 불확실성을 또 노정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된 마당에는 중간에 약간 봉합하는 정도의 모습이 오히려 시장에는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뭔가 또 새롭게 방향을 틀면 그것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좀 머리 아픈 상황이 될 수도 그래, 있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예. 미국 수입업자들이 그거를 부담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특히 소비업자들이 그래서 좀 벌써 지금 소송이 줄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돈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들이 돈을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중간에 그걸 흡수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예. 유통 과정에서 수입업체들이 좀 자기들이 좀 이제 벌어들이는 마진을 좀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희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 만약 그대로 다 풀었으면 예. 인플레이션이 있었겠죠. 예, 인플레이션이. 근데 그거를 지금 중간에서 중간 마진을 줄여갖고 네. 그래서 사실은 흡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 내에서 흡수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트럼프가 한 말이 인플레이션이 영향은 덜 준 건 맞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거를 가져간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걸 흡수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한테만 안 갔을 뿐이지 사실 내부에서 흡수한 건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취임하고 나서 아직 채 1년이 안 됐는데 네. 1월 20일 아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 취임하고 나서 한 11개월째 다 돼가는데도 참 파란만장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힘이 일찍 빠지는 느낌. 저는. 그렇죠. 이미 지금 사실은 일기 때에 비해서보다도 되게 낮은. 예. 예. 그리고 바이든하고 비교해서도 지금 상황이 제일 낮은. 예. 상당히 인기가 없는 상황인 건 맞고 그래서 지금 사실 좀 트럼프는 좀 다급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지금 자기가 해놨던 걸 되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오바마 케어 없애려고 했던 것도 되돌리려고 했다가 공화당에서 난리가 나갖고 지금 그걸 뒤로 미뤘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원래 자기가 그렸던 그림이 많이 좀 깨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낮은 지지율이 지속된다면 생각보다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 건너 먼 나라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신기한 게 거의 어떻게 보면 무주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당이라 할 만한 민주당에 무슨 뭐 트럼프에 대항마를 할 만한 사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카말라 해리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네. 그럼 미국 대통령 되겠다던 분이 뭐 그런 상황이죠. 한때는 뭐 흘러간 물인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뭐 미셸 오바마 뭐 자꾸 희망을 갖는 것더니 조용하지. 그 드세던 그 뭡니까 낸시 펠로시 무슨 뭐 힐러리 클린턴 다 그거 한데 그런데도 저렇게 훅훅 뭐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잘 안 되네요. 그 기본적으로 지금 그 지지율이 떨어진 거의 1, 2등이 뭐냐면 물가입니다. 물가. 예, 물가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뽑아줬는데 실제로는 지금 물가가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 자꾸 그 어포더빌리티 예. 살만하십니까? 예, 예. 형편 좋아지셨습니까? 이걸 자꾸 묻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원래 그 게임이란 게 예. 이게 내가 잘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예. 상대방이 못해갖고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예. 상황은 정확히 트럼프는 자기가 못해갖고 그래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사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그런 보궐선거라고 해야 될까요? 뉴욕이나 뭐 나머지에서 다 선거 지금 다 지고 있죠. 예, 지는 이유가 다 결국은 트럼프가 스스로가 이제 뭐랄까요, 과하게 하다가 지금 어찌 보면 되돌려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폭이 어제의 낙폭을 만회할 정도는 아닌데요. 현재 코스피가 0.7% 가까이 반등하면서 4,000선 회복했습니다. 4,02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916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823억 원, 오늘도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금액 속폭이지만 36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1,86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1,07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3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737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도로와 철도 운송, 식품, 전기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폭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생물공학과 제약, 호텔, 레스토랑, 레저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저출산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산 크레딧 추가 개선을 시사하자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둘째부터 인정하던 현행 제도를 개편해서 내년부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첫째와 둘째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 내에서는 에르코스가 15.7% 상승합니다. 거래가 11,990원, 12,000원이고요. 꼼비가 8% 오르며 4,820원. 그 외에 캐리소프트가 1%, 유키즈온이 6% 넘게 뛰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도 2.1%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탈모 치료 관련주 오늘도 상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건데요. 현재 관련주 내에서 메타랩스와 TS-트릴리온 이미 상한가 경신했고요. 위더스 제약이 18.6% 급등하며 1,370원, 이노진도 11% 상승하며 1,92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1%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85,600원으로 집계됩니다. 로봇주가 상승합니다. AI 관련주가 힘을 잃으면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로봇주가 한미 정책 수혜 기대감이 커지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 내에서는 한국 PIM이 5%대 강세로 6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백스가 8.9% 강세로 12,960원, 인탑스가 2.6% 뛰면서 15,870원대 거래됩니다. 그 밖에 Y2솔루션과 러셀도 1% 넘는 강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산업 관련주, 오늘 상장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섹터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 플랫폼 기업인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현재 159%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42,800원으로 집계되고요. 그 밖에 이노스페이스가 9.8% 오름세로 12,560원, HVM이 7.8% 강세로 37,200원에 거래됩니다. 세아베스틸 지주가 3.5% 강세, 거래가는 44,650원이고요. 스피어까지도 5.7% 가까이 뛰면서 13,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이 컸던 만큼 시장 반등하고 있는데요. 순환매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정부 정책 기대감이 높은 섹터들 주목받고 있으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PB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자. 이 차장님. 네. 지금 그래도 뭐 거래소나 코스닥 할 것 없이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날이에요. 네. 이제 한 이틀 고생하고 지금 이제 반등 시도인데 뭐 외국인이 안 도와줍니다만 그래도 뭐 추가 급락보다는 이 정도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네, 일단 이 정도에서 하락이 멈춰주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베스트일 것 같고. 예,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하게 돌려 세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오바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BOJ가 있죠. BOJ 네.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수치들이나 팩트들만 보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밀릴 만한 명분은 저는 좀 덜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미국의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살짝 꺾이는 모양새가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용만 가지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전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미증시가 그리고 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만들어 주는지에 따라서 남겨져 있는 2025년도와 2026년도 우리 시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주는 좀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투자 경고 종목 뭐 그 기준에 부합하니까 지정이 된 거긴 합니다만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투자 경고라는 게 뭐 예. 주가 조작이라든지 급등락이나 중소형주들을 좀 제재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네네.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라더견 사건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쪽에 대해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의 성립이 되면 이제 주가가 투자 경고, 기업 자체가, 종목 자체가 경고를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걸려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대형주에다가 이런 요건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고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11일부터 예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경고가 되면 신용 매수를 할 수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 자체가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부터 조정을 좀 받았는데 사실 뭐 투자 경고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림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월 24일까지는 투자 경고가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24일 날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6일부터 투자 경고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투자 경고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일시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은 없다. 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한 번 더 진짜 레벨업이 되려면은 보니 느낌이 그러네요. SK 하이닉스는 60만 원 이제 위에서 놀아줘야 되고 60만 원 건드리고 뭐 살짝 올라갔다 또 흘러내리고 할 게 아니고 현대차는 30만 원을 갖다 확실하게 올라서 줘야겠네. 그렇죠? 네. 최근에 한번 30만 원 훅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 현대차 한번 그게 있었는데 네.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그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국면이거든요. 네. 현대차는 지금 이슈가 뭐죠? 현대차는 일단 네. 기업이 이 로봇 쪽에 대한 사업을 글쎄 전반적인 그때 그걸로 한번 예. 훅 뛰었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이 잘 되거든요.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자동차 쪽도 한번 변동성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완성차 기업들과 우리나라 현대 기아를 비교해 봤을 때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전기차 쪽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이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고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가는 그 과정에 놓여 있는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도 일본 기업만큼은 아니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점유율이라든지 기술력 같은 경우는 부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평가 부분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받을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완성차 기업 중에서 로봇과 그리고 완성차, 자동차 쪽에 대한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같이 받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사업 구조가 굉장히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네, 공장에 예.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로봇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장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야지만 그 기술력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 로봇 쪽 산업까지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차가 과거에는 완성차, 자동차 업종 쪽에 대한 밸류만 받았다라고 한다면 로봇 쪽에 대한 이제 밸류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일부만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잠깐 SK하이닉스 말씀을 네, 예.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지금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 코스피가 3,900포인트에서 3,800포인트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은 밸류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 시장은 밸류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밀림이 나온다면 거기서부터는 너무 겁먹지는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통주들 흐름이 괜찮은데 사실 최근에 중국 쪽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표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러면 네. 이제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이런 쪽은 이제 뭔가 중국 모멘텀이 있을 때 움직이기 마련인데 유통주는 오늘 보니까 또 외국계 청구 쪽에서도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좋게 보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요즘에 네. 이제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가 신고가가 한번 나왔거든요. 네. 다우존스가 지난 12일 날 신고가가 나왔을 때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M7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M7보다 더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경기 소비재 쪽의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이 소비주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 의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예. 주가 흐름이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바뀐 시장이 꽤나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돌아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 중국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만큼 수익성을 개선시켜줄지 여부는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APR이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고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뭐 틱톡 마켓이라든지 북미 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볼 때에는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정적일 것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것을 우리나라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을 하기에는 저는 좀 과대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의류 관련주들이나 이런 소비재 쪽 같은 경우는 뭐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상반기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쪽에서 소비재 쪽이나 어떻게 보면 방어주 쪽으로도 약간은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변동성이 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네. 참 요렇게 따박따박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구나. 지금 이제 한세실업 말씀하시고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견조한 흐름 아닌가요? 주가라는 게. 예, 맞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많이 부각하고 있고 관심 있는 쪽에 대해서만 자꾸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중에서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뭐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마트 최근에는 뭐 개별적인 이벤트가 있어서 이런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좀 올라온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예. 시장에서 너무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변동성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종별 순환매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좀 빠르잖아요, 호흡이. 네. 뭐 한쪽이 이제 간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뭐 1주, 2주 안 가고 방금 살펴봤던 이런 이제 의류 관련주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제 올라온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들 무슨 뭐 방산이네, 로봇이네, 제약이네 이것도 보면은 왔다 갔다 2차 전지까지 해서. 네. 근데 그렇게 보다도 뭔가 좀 일희일비 안 하고 이렇게 2026년을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좀 들고 갈 만한 게 보이세요? 저는
일단 반도체도 꽤나 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반도체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기대되는 영업이익을 봤을 때에는 예. 반도체도 역시나 지금부터는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를 볼 것인지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어쨌든 코스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네.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오늘도 제가 방송 막 들어오기 전에 IMA라고 해서 이제 증권사들이 예. 상품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자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모험 자본 쪽에 투자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라에서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일부 자금이 또 코스닥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1,000조가 넘어가는데 지금 코스닥에 할당되어 있는 배분율이 3% 정도가 되거든요. 3%에서 5% 정도까지 늘린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20조 이상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매력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내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장 섹터로서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AI 트렌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불협화음 그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는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AI 쪽과 미중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국내의 정책적인 모멘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도 괜찮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내년 연초까지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주가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쪽은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시차를 두고서 봤을 때에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막도 나옵니다만 네. 국민성장펀드도 기대한다. 근데 뭐 우리 이재규 차장도 아시잖아요. 역대 정부가 출범하면 매번 무슨 펀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살아있나요 지금? 아니요. 살아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죠? 예,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책적인 이런 푸시 자체가 좀 강하게 먹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너무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예, 최근에는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는 네. 하지만 너무 많이 못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지금 2026년도 1월 달과 2월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달과 2월 달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코스닥 쪽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 조금 저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있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총 1위,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알테오젠이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서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총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늘려놓는 구간은 있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코스닥 시장을 완전하게 붐업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3,000조가 넘어갑니다. 코스피가? 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0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닥에 대해서 얼마 매수했을까 본다면 뭐 1,000억, 2,000억 정도만 매수를 해도 주가가 1%씩 지수 자체가 1%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과 뭐 연기금을 통한 자금 유입이 30조 정도가 계산이 돼요. 산술적으로. 본다면 그게 뭐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집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제가 보니까 몇 년 전에도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왔고 당시에는 코스피는 못 올라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뭐 AI라는 트렌드 때문에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여줄지는 봐야겠고 그 자금의 방향성 자체가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라는 트렌드를 봐야겠지만 당시에도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밀림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 낙폭이 컸었던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2026년도 상반기에 CES가 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 게 무엇인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2차 전지, 뭐 ESS, LFP 같은 경우도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받는 거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2026년도에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니까 최근에 스페이스X 그 상장 기대감에 이제 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좀 테마성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예, 테마성 느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관 있는 기업들도 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벤트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미국에서 2026년도에 IPO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오는데 저도 몇 기업 없는 줄 알았어요. 관련 네. 있는 기업들이. 네. 근데 생각보다 찾아보니까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HVM이라든지 스피어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6천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이고 HVM 같은 경우도 4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변동성을 좀 유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규모가 조금 더 큰 기업을 본다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도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 쪽에 대해서는 결국에 성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안보와 방산 쪽으로 많이 엮어서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는 우주로 나가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미래에 있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미 많은 부분들이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테마성의 변동성으로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내러티브 자체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약에 재미가 없어지면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더 메리트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질문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종목이 스피어인데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기 전에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들은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적자 기업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게 금방 이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일단 스피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기업 자체를 열심히 분석을 하지 못해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마 스피어에 대해서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있죠. 때문에 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매출단이 완벽하게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 쪽에 엮여 있거나 다른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우주항공을 내가 접목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나오지만 지금 이제 우주항공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매출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야.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미국에 상장이 된다면 그렇죠. 테슬라보다 위로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규모가 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PSR 기준으로 60배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장성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스피어라든지 HVM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실제로 매매를 하신다면 반드시 손절은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반도체도 좀 부서졌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어제 밀렸다 오늘 다행히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다 보면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통신장비라든지 잠깐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 궤도로 이제 반도체와 다른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개선이 되면 자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5% 상승, 코스닥 보합권이고 오늘 보니까 뭐 우주항공 관련주도 탈모 치료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네요. 그래요. 네.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 하실 게 없으시군요.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